지역구가 일산으로 가셨는데 분당이 이제 입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30년이 되면 이제 재건축 얘기가 솔솔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산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살아보니까 네. 주거 환경은 너무 좋아요. 특히 계획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제 집 안 내부가 진짜 심하게 노후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성능의 유지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한편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이 부족해서 지금 신도시를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를 다 짓는 게 아니라 일기 신도시에 뭐 재정비를 통해서 이주 물량을 조금 일부 담는 신도시 개발을 하고 여기가 주거 요건이 아주 좋으니까 여기 용적률을 조금씩 높여서 추가 주택을 공급한다면 훨씬 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순환 재개발의 하나의 버퍼로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짓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3기 신도시를 할 때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실시할 수 있는 저는 적기라고 봐요. 이걸 놓쳐버리면 사실은 여기 이주할 데도 없고 또 추가 용적률에 나중에 확보했을 때 사람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는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아서 이번이 적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서울하고 달리 아직 1기 신도시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리모델링이 훨씬 더 뭐 환경 친화적일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이익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재건축은 이익이 많이 생기지만 규제로 다 환수당하고 리모델링은 이익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적은 게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이것 두 개에 대한 비교 또 이것 비교를 통한 주민들 간의 뭐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정비, 재생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리모델링을 좀 억지로 강화하는 것보다는 일기 신도시에 한해서 재건축에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가성비도 높고. 최근에 분당 뭐 신도시 분당 일산도 막 가격들이 많이 네. 올랐지만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분당 같은 경우는 이거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고서야 생각할 수 없는 가격 수준까지 오른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요. 아, 그런데 예, 리모델링은 그 용적률 가이드라인이 없고 3계층 30%를 증축할 수 있으면 법정 용적률을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층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더 지금 규제로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 자본을 투자한 것 대비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효과가 오래 유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럴 바에야 재건축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일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변에 워낙 신도시들이 많이 택지 개발지구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파주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외국 일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뭐 올드타운화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생겨서 그분이 젊은 분들이 글로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여기는 결국 이제 공동화되는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는데 실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살아보시기에? 경기도 서부권은 이미 그게 진행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산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에는 김포, 그다음에 지금 덕양, 삼성 이런 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완전히 주택의 성으로 이렇게 포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아마 그런 곳인데 거기가 이제 건설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수도권 서북부가. 아파트 짓기만 하면 미분양되고 망해서 나오는 데라고. 근데 이제 뭐 저는 주택 베드타운화 된 거가 뭐 1차 우리가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그래서 또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는 마당에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한 고려 없이 주택을 짓는 건 저는 신도시를 2번 죽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반드시 재점검을 해야 되고 주택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기존의 주택을 성능 업그레이드하는 게 자원순환의 측면에서나 또는 사회적 또 환경적으로 더 보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해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인구 성장의 한계도 도래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보다 정책적으로 더 고려를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예, 무르익었고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전락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도 구체적인 투표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작년 총선 분위기보다 올해 이제 서울 재보궐선거에서 그 심판이 확연히 드러났고 내년 대선에서는 다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욕구가 표로 반영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도시 개발 중에 그래도 잘했다고 좋게 평가하는 신도시가 있다면 판교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맞아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연구소라든지 네네. 직장들을 굉장히 많이 밀집시켜가지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도 일산 쪽에서도 네. 파주에 무슨 LCD 클러스터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판교에 비하면 정책적 지원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있는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런 식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클러스터 형성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도요, 뭐 테크노밸리 부지도 있고요, 뭐 영상밸리 부지도 있고, 뭐 그렇게 계획해놓은 땅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일산이나 경기도 주변 지역들을 보면 수도권 규제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기업들을 이전하는 데에서 수도권 규제가 근본적으로 너무 제한이 있고, 두 번째는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경기도지사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성남시의 의지도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었나요 그때? 한 10년 전쯤 됐으니까 이재명 시장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많이 그 반영이 됐었고 또 이게 수도권 남부가 수도권 북부보다는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봤을 때 확산 가능성이 있어요. 하도 온라인 쇼핑이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수도권에서 물류단지를 찾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같은 만평 단위의 물류단지 규모가 있는데 수도권 북부보다 수도권 남부가 훨씬 더 땅값이 비싸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한민국 전국으로 가는 물류인 반면에 위쪽으로 가게 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남북관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북부에서는 좀 더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울 남북 간의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남북 간의 불균형은 뭐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자꾸만 민주당 쪽에서는 지역균형 개발이라고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만 가져가는데 저는 이제 내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좀 나오신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지역 안에서의 지역균형 개발 특히 수도권 북부하고 남부의 간의 격차를 좀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좀 도지사 차원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 도지사, 시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같이 힘을 합하면 뭔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규제의 벽을 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 이제 신도시 관련해서 리포트들도 나오는데 네. 보니까 뭐 일산뿐만 아니라 이 30만 가구의 소중한 자원인데 네, 맞아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네. 30년 또 지나면 60년 돼서 완전 노후 아파트 단지가 될 텐데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구 고령화라든지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전반적으로 한번 새로운 마스터 플랜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 때 그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임기 말 돼서 폐기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업 유치하는 문제.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를 풀려면 특별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거와 같이 해서 저희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일자리라고 봐요. 예. 오히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라는 거를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주거라든가 일자리 문제를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기 신도시는 입지 면에서 굉장히 좋고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화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속도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게 일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 특성을 보면 생각보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주거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지금 도시 재생이 그동안은 막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것에 국한됐다면 저는 다음 정부의 도시 재생은 이런 노후 신도시들을 좀 일자리와 활력,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많이 찾고자 하는 어떤 공원, 공간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좀 큰 어떤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원래 그 건설이 내수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집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집값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주거의 삶의 질을 서울시 전세가 한 뭐 평균 5억이 넘는다고 하면 5억짜리 주거의 품질을 만들면 되잖아요. 방법은 이런
주거 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노동 형태를 보니까 대기업이고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그렇죠. 열악한 노동 형태일수록 재택근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한다면 그 지역마다 스마트 워크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공적 공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격 면에서는 아무래도 3기 신도시가 이제 곧 5, 6년 후에는 많게는 30만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면서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부터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도 하시던데 진짜로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을지. 3기 신도시가 한 4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 5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진짜 4, 5년 뒤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서 1기 신도시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충격이 좀 분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새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충격도 없애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거의 품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일기 신도시 리노베이션이 진짜 지금의 적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